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가 오늘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오르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뽑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좋은 것도 아마도 이 다시 챗GPT와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뭐 들썩들썩거리죠. 엔비디아 쪽이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주화 멘토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지금 GPU 사용 그 전체 시장 점유율이 97%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제 경쟁에서 점유율을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랑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퓨리오사 AI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랑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사피온이라는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랑 KT랑 같이 하고 있는 리벨리온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네이버랑 삼성전자 같이 진행하고 있는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쓰던 사람들이 엔비디아 브랜드에서 나온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97%이고 그걸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엔비디아가 준비했던 게 이제 빛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돌릴 때 그 A100 GPU를 10,000개를 쌓아서 돌려야지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한 사람당 한 번 검색할 때 25센트, 우리 돈으로 25원이고요. 그리고 그 1억 명이 10개의 질문만 한 달을 돌리게 되면 250억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 포함해서 사용료가 25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퓨리오사 AI,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그 AI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 그러니까 80억대로 지금 비용을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퓨리오사 AI가 빨리 엔비디아를 이렇게 비켜내서 점유율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엔비디아가 일단 물건이 나와 있고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AI를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분명히 그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겠지만 이미 KT나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 뭐 네이버 뭐 이런 경우에는 나와 있는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 테스트를 돌려서 엔비디아에서 그 데이터를 지금 뭐 퓨리오사 혹은 뭐 사피온이나 리벨리온을 옮기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 상반기 올 연말까지는 엔비디아가 쭉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점유율을 넓혀서 이제 뭔가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출의 큰 구역이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뭐 향후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마 좀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억으로 엔비디아 거 쓸 거냐, 아니면은 80억 들여서 뭐 퓨리오사 거 쓸 거냐, 요 부분들을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만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들어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디가 좋다, 뭐 몇 개를 썼다, 뭐 이런 것들 듣다 보면 그래 뭐 반도체가 좋을 것 같은데 어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LG AI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파라미터 수가 3,000억 개인 LG전자 주가가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갑자기 LG가 튀어나오니까 제일 반도체 좋고요. 얘기하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니, 예. 그 반도체가 제일 좋고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그걸로 자율주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수가 한 2,000억 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KT랑 하이닉스랑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700억 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SK텔레콤하고 하이닉스랑 하고 있는 그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퓨리오사 AI로 보이는 그거는 2,200개 정도기 때문에 2,000억 개 비슷한 레벨에서는 삼성전자 진영하고 하이닉스 진영이 2,000억 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놀라실 텐데 사실 그 엔비디아 제품이 한 회전수로 뭐 파라미터 수로 보면 6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 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LG 게 제일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개발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꽤 성능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챗GPT는 이제 엔비디아 걸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사양도 좀 낮은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버전이 올라갈수록 고사양을 쓰긴 쓸 겁니다. 그렇다 보면 뭐 꼭 엔비디아를 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른 거 쓸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세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챗 GPT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 뭐 안에 어떤 반도체가 좀 더 유능할 것인가를 좀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제 원리와 그리고 어떤 반도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챗 GPT에 대한 원리가 이 트랜스포머 방식,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에 대한 방식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IM 스튜던트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 따른 단어적인 부분 자체를 끊어가지고 이 객체 한 개당에 대한 부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신경망적인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많은 변수들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을 언어 모델링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사람과의 대화를 예측해서 답변을 내는 방식을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뭐 it이라든지 또는 대열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예측 가능한 변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수가 워낙 방대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보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함축적인 의미 또는 이제 사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방식까지 채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현재 이런 영어에 대한 채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람에 대한 단어가 등장했을 때 뭐 취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단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수만 번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언어 모델링 방식으로 끊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반도체가 보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알 때 지금 엔비디아에 쓰는 방식 자체는 바로 하단에 보시면 인공지능 반도체 안에서도 GPU를 채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유로모픽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유로모픽이 사람의 신경망과 비슷한 회로도를 가지는 반도체를 이 유로모픽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연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황 인식, 통신이라든지 처리 방식, 또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주가가 10월 달에 $100 수준에서 $220까지 120%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 처리에 대한 연산 방식이 아무리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그러니까 많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는 방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반도체가 더욱더 유능하다 안 유능하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챗GPT라는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마찬가지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메모리 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충분한 성과는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네. 바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하는 원리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만약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조금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공지능 쪽 챗GPT와 네. 관련된 고사양 메모리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이상로 멘토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기술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반도체가 주목을 받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들이 막 급등을 하거든요. 투자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지금?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오르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챗 GPT에 해당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자체 중요한 것들 단어를 4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통계를 내므로써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확률 높은 부분 자체를 예측을 하는 그런 예측 분석에 대한 역량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자체에서 뽑아내야 되는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뭐 한국경제TV에도 방문을 하셨던 뭐 오늘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이 네 가지의 기술적인 채용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고 뭐 또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예측 분석이라든지 통계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뭐 우리가 그 보면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가 큰 변화는 없지만 엑센 같은 기업들도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구현을 해내고 있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국내에서 챗GPT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먼저 나오겠지만 대신에 시장 자체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단순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욱더 수급적인 부분이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테마와 그리고 장기적 포트를 가져갈 것들을 좀 더 구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대신에 지금 현재 AI 관련돼서 기업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주가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네. 지금 시스템 반도의 중소업체들 중에 이렇게 막 급등하는 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LG전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LG전자 주가 오름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주춤거리더니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주 LG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LG전자도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임주환 멘토께서 LG전자에 오르는 이유를 그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 뭐 사실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애플카를 만들게 된다고 네. 하면 결국 LG전자 진영에서 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전장 제품들은 LG전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 요이 땅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가 제일 큰 배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를 돌리기 위한 AI 전용 반도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 기술력을 일단 구글 거라든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뭐 정말 뭐 아주 압도적인 수준 뭐 이런 수준을 내줄 수 있는 게 지금 LG AI 연구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엑사원이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좀 이게 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파라미터 수가 LG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면 나머지 지금 AI 반도체 나와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뭐 콜센터 대신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 서비스업 쪽에 쓰이는 것들 아니면 스피커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쓰이는 어느 정도 뭐 검색과 서로 대화하는 수준이라면 그 LG AI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자율 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위의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율로 주행하는 로봇가 나와도 이쪽이 훨씬 더 구동이 좋고 전력도 적게 먹고 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트레이딩 영역은 지금 오늘 자리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뭐 차트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옛날에 2017년에 삼성전기 올라갔을 때 그 추세 상승처럼 전고점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뭐 대시세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뚫으면서 계속 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교적 LG전자는 전장 쪽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만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단계, 지금 준비되어 있는 단계 그것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높게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LG전자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네, 주 LG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 LG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던데. 그냥 LG전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 LG보다는 LG전자 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LG전자입니다. 네. 이상루 멘토께서는 LG전자 이슈는 비슷하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뭐 우선은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을 했던 이제 팍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납품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장 부품에 대한 재평가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쉬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이런 반도체에 대한 역량 자체를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었던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이 LG전자이기 때문에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주사적인 부분에서 LG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강산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강산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충분히 지금 LG에 대한 부분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비밀 복병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LG이노텍도 여전히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LG이노텍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LG 관련주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뭐 물론 더 많죠. LG 화학도 있고 뒷단에 뭐 여러 가지 LG 관련주들이 있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최근에 근데 다들 LG 관련주들이 조금씩 그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지금 LG 전자인 것 같고요. 주 LG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게임주들은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데요. NC소프트가 아마존하고 신작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를 또 보이네요. 게임주 오랜만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부터 얘기하시죠. 이상로 멘토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는?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리니지라는 IP만으로도 충분히 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좀 붙여 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 한 섹터군이 바로 이 게임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고유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항상 이런 게임주들이 이제 계절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제 여름 시즌이라든지 겨울 시즌, 이런 방학 시즌 이후에 실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예전에는 한번 신작을 출시하고 나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신작에 대한 성과나 또는 인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었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흥미를 잃어버리는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주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을 때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자체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실 때 이것을 뭐 길게 보거나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차라리 그냥 재료와 이슈에 맞춰가지고 게임주를 좀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NC소프트라든지 또는 낙폭이 컸던 위메이드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업종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개별주 이슈로 가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정 매매라든지 뭔가 뭐 게임이 신작이 나온다던가 나와서 뭐 순위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걸 보든지 낙폭 과대로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을 보든지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NC소프트하고 지금 위메이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로 멘토는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임주화 멘토께서는 게임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왜 가는 종목 왜 갔는지 안 간 종목은 안 갔는지를 한 달 정도 팠어요. 파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드 게임은 장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총 쏘는 게임류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크래프톤 너무 안 올라가죠. 그리고 네. 소셜 카지노도 지금 법으로 문제가 제한이 걸려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캐주얼 게임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의 차이가 이제 크게 나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일단 주가에 막 연속성을 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다 RPG 게임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거랑 거기 RPG에 약간 그 SLG라고 해가지고 좀 현실을 약간 재현한 데 맞추는 그런 초점을 맞춘 게임류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포함되면 주가가 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그러니까 뭐 향후 계속 신작이 나와요. 작품이 4개 이상 됩니다. 신작 뭐 지금부터 2024년까지 나옵니다. 하는 회사가 딱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펄어비스, 그다음에 컴투스, 그다음에 W게임즈, 그다음에 NHN 조이시티가 있어요. 근데 W게임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총 쏘는 게임과 그 보드 게임에 포함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주가가 좀 덜 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는 애들, 그래서 RPG 게임 신작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부터 갈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네오이즈는 지금 현재 게임주 중에서는 어쨌든 악재 해소로 제일 먼저 가는 거니까 얘는 게임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냥 미르포로 게임해서 흑철을 캐서 한 달 열심히 캐도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그 리니지 시절의 뭐 다이아처럼 뭔가 이제
돈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어서 걔는 이제 일단 가는 거고 RPG 게임 중에서 넥슨 게임즈하고 넷마블, 베노홀딩스, 그다음에 M게임 정도, NC소프트까지 요 정도가 RPG 게임이면서 아까 말했던 SLG 게임이 나오면 주가가 좀 팡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는 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미르포는 네오이즈가 아니라 위메이드라고 네네네.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실수하셔서 네네.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게임주가 그래도 동반 강세를 좀 보이는 오랜만에 하루고 여러 가지 개별 이슈별로 움직이고 있는 방금 전에 몇 가지를 체크해 주셔서 지금 오르는 것들을 보니까 캐주얼 게임 위주의 게임들만 조금 오르지 나머지 뭐 슈팅이라든지 RPG 게임 위주로만 올라요. RPG 게임, 위주. 네. RPG 게임 위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정확하게는 MMORPG. MMORPG. 네. 이 게임도 어렵습니다. 전 사실 게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스타일을 재밌어요. 나눠주시잖아요. 이런 걸 MMORPG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MMORPG 위주의 게임들이 요즘 시장에서 그나마 주가가 좀 동반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네요.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어떻게든 시장에 도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소아 진료, 뭐 비대면 소아 진료 이쪽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다만 항상 문제되는 거는 그 기존의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의사들 단체가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임주화 멘토 얘기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는 사실 3월 달에 있을 그 보건복지부에서 법안 심사 소위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용히 그냥 묻혀버리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열었던 거를 잠시 닫게 되는 건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막 법사위에서 이 법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행사를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안 좋게 만약에 뭐 부작용의 사례가 있다던가 이러면 페널티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의 어떤 유행 아니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비대면 진료가 이런 감기나 내과적인 진료 말고 소아과 쪽으로 지금 진료가 많이 부족하고 또 소아과 가려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러면 방향을 좀 소아과 진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법안을 좀 개정해서 새로 만들기보단 있는 법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려서 이거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얍하고 3월 달에 민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쫙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약사법 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분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면 좀 이슈가 돼야 되고 이슈가 돼야 되는 만큼 한 번 더 대통령이 언급해 준 거와 함께 움직였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되어야는 할 텐데 이게 주식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보다 힘이 좀 딸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날짜가 또 너무 3월이고 네. 그리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또 미뤄질 수도 있고가 되기 때문에 마치 게임주의 어떤 그 법 규제 이슈처럼 네네. 약간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풀리면 굉장히 아주 그 비대면 관련 회사들한테는 아주 호재죠. 강력한 재료나 모멘텀이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3년 만에 재개한 의정협에서 이제 네. 확실하게 이 일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딱 뭔가 이렇게 법안으로 넘어가줘야지 확실한 재료로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부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왜냐하면 병원이 안 열거나 막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용할 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이 비대면 의료 네.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원격 진료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사협회에서에 대한 반대가 워낙 격렬하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도 이런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네. 그러면 이제 법안 자체 통과가 돼줘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 자체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통과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 쉬운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슈는 계속 될 거라 봅니다. 이슈는 계속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현재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계속 트레이딩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한 통과 자체도 뭐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 사유도 있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되 거기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케어랩스라는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항상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움직일 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다라고 하면 인성정보 케어랩스 정도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현대두산 인프라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개 매수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죠. 그리고 KCGI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 그러면서 주가의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두 종목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주화 멘토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공매도 평균 추정가가 7,95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7,950원을 깰 때마다 한 번씩 세게 내려가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공매도 추정가가 7,9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관의 20일 평균 단가를 보면은 8,17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13% 수익권에서 3%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 이익 실현하고 그냥 지금 꼬리 말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여기서 끝낼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 평단이 한 20거래 평단이 한 8,280원인데 11% 수익권이었고 오늘 아침에 좀 음봉 나와서 한 3% 내려갔으니까 8% 수익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관이 보통 10% 먹으려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 정도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일시적인 것 같고요. 아까 일시적 하락으로 보자. 이렇게 질문지에서는 뭐 공매도 네. 어떻게 할까 하셔가지고 공매도 맞은 건 줄 알았더니 맞은 건 아니고 7,950원 깨고 내려갈 때 이제 세게 때려맞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아니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5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공매도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이 정도라면 조정을 받고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게 임주화 멘토 의견이십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세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한번 봤는데요. 네. 한 30일 평균 기관 평단이 18만 6,900원이었었는데요. 지금 17만 원대면은 사실 되게 손실 중인 것 같고 외인 평단도 18만 7,400원대면 조금 손실 중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도 손실 중인데 우리가 들어갈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19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보다 글쎄요. 이게 그러면 17만 원대에서 오늘 완전 엄청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 또 그렇지는 않아서 저희도 눈치를 좀 보게 되네요.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다 LG전자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LG전자 사라?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는 두 종목 간단하게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또 하면서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나타났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인데 오늘 뭐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공개 매수 가격대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SM이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또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이 기업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오히려 다른 여타의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딴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두 종목까지 살폈습니다. 두 분과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주화 멘토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성광밴드네요. 미국의 에너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성광밴드 쪽으로 이 기대감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데이터 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공공 SI 발주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헤드를 뽑아주셨습니다. 먼저 성광밴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성광밴드는 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게 철회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주가가 하반기에 조금 빠졌었는데요. 사실 오늘 좋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가격대가 기관이랑 매수가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천연가스를 생산한 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날짜 수를 잘 봐야 되는데 북미에서 유럽 가면 15일, 그다음에 남미에서 유럽 가면 19일에서 20일, 그다음에 중동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면 16일,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가면 11일입니다. 그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빨리 가스 쓰려면 아프리카에서 사거나 그다음 빨리 오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LNG 수송 일수를 봤을 때 뭐 우리가 소위 배송비가 저렴하고 빨리 배송되고 배달의 민족 시킬 때도 배송비 좀 싼 거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금속관 이임새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철강류 중에 튀르키예 때문에 올라간 건 봉영강류이지만 네. 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탄소강 좀 쌀 때 빨리빨리 가스가 나가지고 일단 공사를 해놓고 겨울철 돌아오는 유럽발로 천연가스를 좀 팔아보자 이런 기조는 그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는 13,200원에서 13,500원에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고요. 기관 평단이 13,200원대니까 제가 드린 200원, 600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 외국인 평단이 13,030원에서 100원 사이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 13,000원, 그러니까 외인가에서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기관이 준 게 2만 원, 24,000원인데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목표가 2만 원, 선착가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데이터 솔루션 이상로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공공 SI에 대한 발주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용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민원 24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기업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측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챗 GPT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확대가 됨으로써 이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통계 분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측 분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주가에 대한 추이가 나타난다면 신고가에 대한 흐름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는 해야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2,000원 밴드를 제시를 해드리고 하단에 있는 7,9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